병원 의사는 어떤 존재인가요? 생명을 구해주는 고마운 분들이 계시는 공간이라 생각하는 게 보편적이겠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또 망쳐버릴 수도 있는 곳. 저에겐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게 만들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출발점이기도 하네요. 그 지독한 악연을 이번에 제 손으로 속 시원하게 끊어내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진정으로 새 출발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제 얘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던 분, 저희 엄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아버지가 일찌감치 돌아가시고 전 엄마와 둘이서 생활했습니다.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절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던 엄마. 제 꿈을 이루는 것을 보는 것이 본인의 유일한 소원이라던 엄만 절 위해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면서 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셨어요. 가난하다고 꿈도 꾸지 말라는 법 있어? 하고 싶은 일 포기하는 건 엄마 하나로 충분해. 우리 딸은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네 꿈 다 펼치면서 그렇게 살아. 알겠지? 내 꿈은 엄마랑 둘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건데 엄마야말로 내가 호강시켜줄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돼. 알겠지? 평생 제 뒷바라지하느라 고생만 하신 엄마. 언젠간 어깨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나눠 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도 살림도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 엄마가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고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게 됐죠. 동네에서 가장 큰 병원이었고 이름난 병원이었어요. 엄마의 병명은 급성 담낭염이었어요. 수술이라고 해서 심각한 거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담낭염이야 요즘에 많이들 걸리는 것 중 하나고, 다만 어머니의 경우는 이게 급성이다 보니까 수술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더 좋다 싶은 거지.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수술하고 나서 3, 4일이면 바로 퇴원하고 일상생활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수술이니까. 난 이런 걸 그냥 시술이다 생각한다니까요. 선생님 정말이죠? 이거 그렇게 어려운 수술 아닌 거 맞죠? 저희 엄마 수술만 하면 괜찮은 거 맞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선생님. 저희 엄마 좀 잘 부탁드릴게요. 병원에선 분명 엄마의 수술이 말 그대로 수술 같지도 않은 간단한 시술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녹음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억울하다 싶을 정도라니까요. 담당 선생님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계속 긴장해서 걱정하고 있었던 마음이 그제서야 놓이는 것 같더라고요. 간단한 수술이니까 별 탈 없이 나올 거다. 철석같이 믿었었죠. 수술 금방 끝난다니까 저기 식당 내려가서 밥이라도 먹고 있어. 알겠지? 그렇게 엄마가 수술실로 들어가고 전 긴장해서 밥도 먹지 못하고 수술실 앞에 계속해서 앉아 있었죠. 분명히 금방 끝나는 수술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엄마가 들어간 이후로 수술실에 들어온 불은 꺼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 엄마보다 나중에 들어갔던 환자들은 하나 둘씩 베드에 실려 나와 처치실로 이동하는데 순간 뭔가 잘못됐다 싶은 느낌이 들었죠. 장미숙 환자요. 혹시 수술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엄마가 수술실에 들어간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안 나와서요. 주치의 선생님 분명 얼마 안 걸린다고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붙들고 물어봐도 곤란한 표정으로 제 손을 뿌리치고 가는 것이 이상했어요. 당장이라도 저 문을 박차고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도 없고 제발 아무 일도 없길 손이 하얘질 때까지 꾹 쥐고 기도를 하면서 수술실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수술실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저희 엄마 왜 그래요? 네? 저희 엄마가 왜... 장미숙 환자 11시 36분 수술 중 사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수술 같지도 않은 수술이라고 금방 끝난다고 회복도 안 된다고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우리 엄마가 왜 사망이냐고요. 수술이 끝나고 흰 천에 덮여져 나온 저희 엄마. 진짜로 세상이 무너지고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분명히 말짱하게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고요. 제가 아무리 울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 봐도 별 수술도 아니다 장담하던 주치의는 얼굴을 굳히고 처치엔 이상이 없었다. 원래 모든 수술은 사망 가능성이 있는 거다 하더라고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셨잖아요. 희소하긴 하지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설명 듣고 여기다 사인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이걸 의료 과실이니 뭐니 걸고 넘어지려고 하면 나도 곤란하지. 이래가지고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있겠어요? 나이는 어리지 도움받을 친척 어른이 있는 것도 아니지. 결국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 피해를 밝혀내고자 무던히 애를 썼지만 애초에 역부족인 싸움이었어요. 엄마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서 수술 전 설명이 부족했다는 아주 경미한 피해만 입증됐을 뿐 수술실 안에 있었던 사건들을 은폐했고 결국 법원은 병원과 의사의 손을 들어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엄마를 떠나보내게 된 것도 억울해 죽을 것만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며 뻔뻔하게 법정을 나가 버젓이 이름을 바꾸고 병원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가해자의 꼴을 보니 더욱 무력해지더군요. 내가 그때 병원에 조금만 더 일찍 갔었어도 그 병원이 아니라 다른 데로만 옮겼어도 엄마가 그렇게 떠나버릴 일도 없었을 텐데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잘 가라는 인사라도 할걸. 엄마 미안해요. 이 억울함 어떻게든 풀어줄게. 이후 병원으로부터 수술 설명에 대한 부주의가 있었다며 얼마 되지도 않는 위자료를 받아들었을 때 저의 무력감은 곧 분노로 바뀌게 됐습니다. 다 포기하려 했지만 이대로 정말 포기하면 그건 정말로 내가 지는 거다 싶었죠. 세상에 이런 부조리를 그대로 두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런 뻔뻔한 의사놈이 요리조리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을 직접 심판하겠다. 법조인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당시에 공부를 하면서 쓴 샤프신만 몇 박스가 나올 정도고 엉덩이 뼈가 베겨 의자에 오래 못 앉아 있을 정도여서 서서 공부하며 법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남들은 법대 다니면서 나중에 인맥 쌓겠다고 삼삼오오 어울려 다니고 있을 때 전 오로지 실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보겠다면서 대학을 다니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앞만 보고 달렸어요. 엄마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감히 이 길을 성공할 수 있었을까? 어쩔 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 이거 보면 엄마가 정말 좋아할 텐데. 엄마가 그랬었지. 가난하다고 꿈도 꾸지 말라는 법 있냐고. 나 엄마 덕에 내 꿈 이뤘어. 다시는 엄마처럼 나처럼 억울한 사람 안 생기도록 내가 나쁜 놈들 제대로 벌 주면서 지낼게. 하늘에서 꼭 지켜봐줘. 그렇게 전 사법시험 그것도 검사직에 합격해서 법조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게 됐어요. 백도 인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른 조직 생활을 할 수 있었겠어요. 경험도 부족하고 경험을 같이 쌓자면서 끌어주는 선배님도 없어서 지방의 작은 검찰청에 배치되어 사무관들이나 할 법한 단순한 서류 작업이나 교통사고 처리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들을 맡으면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일들만 하는 일벌레 소리를 들어가며 살았죠.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을 실제로 겪은 피해자 한 명 한 명에겐 이 사건이 인생에 걸린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소위 말해 짬 처리를 하기 위해 저에게 밀어놓은 사건들을 모두 꼼꼼하게 처리하며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게 됐어요. 제가 좀 더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에게 얼굴을 처음으로 알렸던 것도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소액 사기 사건이에요. 이거 좀 찜찜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너 그런 자잘한 사건에 신경 써서 언제 퇴근할래? 대한민국의 사기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알아? 야, 2분에 한 번씩이야. 2분에 한 번씩. 공장처럼 영장 쳐도 모자랄 마당에 뭐 말도 안 되는 사건 들고 찝찝하다느니 어쩌느니. 그럴 시간 있으면 저녁에나 시켜라. 선배 검사의 말이 틀린 건 없었죠. 제가 이제 막 검사로서 발령을 받았을 당시에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사기공화국이라고 말을 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수없이 쏟아지는 사기 사건. 뭐 그중에서도 제가 들고 있었던 건 소액 중에 소액 사건들에 해당했지만 사람의 촉이라는 게 이걸 그냥 제 손에서 떠나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여긴 분명히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선배 검사의 만류에도 계속해서 사건을 파냈습니다. 검사로서의 자질이 훌륭했던 건지 아니면 우연찮게 촉이 좋았던 건지 몰라도 제 예감은 사실이었죠. 여러 건의 소액 사기 사건으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 건은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조선족 범죄자들이 여럿 연루되어 있는 대규모 범죄였어요. 그것뿐만이게요.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조직이 그동안 약이며 뭐며
특수범죄의 소시지처럼 줄줄이 연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수사를 제대로 진행해 보려고 했어도 마땅한 증거가 없어 시작할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고 놈들의 발자취가 제 소액 사기 사건 안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어요. 검찰청장까지 나와서 이번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고 경찰과 검찰이 공조해서 사건을 확대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바닥에서도 얼마나 화려한 사건을 맡느냐가 위로 올라가는 동아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과적으로 조직 전체가 전부 체포됐고 피해자들이 모든 돈을 돌려받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절대 그 돈 다시 못 돌려받을 거라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아이고 검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며 제 손을 붙잡고 고개를 숙여 감사함을 표했고 그동안 제가 능력도 없이 쓸데없이 들쑤시고 다녀 일이나 키우는 골칫덩어리라 생각했던 주변 검사들도 절 보는 시선이 확연히 달라졌죠. 결국 그 악명 높은 사건을 해결한 이후 전 꽤나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검사로 인정받아 꽤나 굵직한 사건들을 맡을 수 있게 됐어요. 남들이 놓치는 부분도 내가 이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는 신념 하나만 가지고 척척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죠. 결국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발로 밀어버렸던 그 사건 하나가 저에겐 어찌 보면 중견 검사로서의 디딤돌이 되었던 겁니다. 검사가 되기로 결심했으면 높은 곳 한 번은 올라가 봐야지 않겠어? 언제까지 지방청에서 빌빌거리면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나 맡고 있을 거야? 기회 줄 때 올라와. 올라와서 제대로 판 한번 만들어 보자고. 부모님 다 안 계신다며. 이룰 거 없는 놈들이 제일 무서운 법이지. 믿고 맡겨만 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배님. 결국 전 지방청을 떠나 중앙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올라간 이후엔 꽤나 규모가 있는 경제사범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해왔죠. 제가 맡았던 사건들이 때로는 뉴스에 보도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제 위치가 달라졌구나 하는 걸 실감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높으신 분들이 제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전 초심을 잃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대놓고 해오는 접대를 거절한다고 한들 그 자리는 100% 제 힘으로 올라온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선배님들께서 골치 아픈 사건들을 들고 오시면 네가 한번 잘 해봐라, 깔끔하게 처리를 좀 해봐라 하면 저 역시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 뒤치다거리를 해야만 했죠. 오로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해결하겠다 하는 검사의 마음은 흐릿해져 가고 내 신분이 마치 달라지기라도 한 것처럼 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어쩌면 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었지만 조직 내의 관행과 부조리에 대해 생각하며 한 번씩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인지, 이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 길인지 하고요.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을 때 바로 그 사건을 만나게 됐습니다. 병원의 보험 사기 사건이었죠. 한 직원의 공익신고로 올라온 건이었어요. 너 그동안 일 깔끔하게 처리한다고 평판 좋았잖아. 이거 완전 금동아줄이나 다름없다고. 위에서 정확히 뭘 원하시는 건진 모르겠지만 네가 입맛만 맞춰서 잘 처리하면 너 그냥 위로 가는 고속 엘리베이터 탄 거야. 사건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그러던데. 그 말인즉슨 일 시끄럽게 벌이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무마시키고 처리하란 것이었죠. 하지만 사건을 까보면 까볼수록 이건 그냥 조용히 넘어갈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동네에서 나름 크고 환자를 잘 본다고 소문이 나 있던 중소병원에서 조직적으로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를 강요하거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내부 직원의 제보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작은 병원에서 리베이트나 좀 해먹고 있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병원은 중간책이나 다름없더라고요. 위로 파고 올라갈수록 이름난 병원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거 어쩌면 사건을 잘못 맡았을지도 모른다는 쎄한 예감이 들었어요. 나쁜 놈들이 어디 나쁜 짓을 한두 개만 어설프게 하게요. 병원장이 연루되어 있는 수많은 의료 사건들을 보자마자 정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더라고요. 돌아가신 엄마의 얼굴이 생각나서요. 이 자리까지 올라오겠다고 그동안 모르쇠로 했었던 피해자들의 얼굴도 많았지만 차마 이 건만큼은 그때처럼 그냥 넘길 수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제가 봤던 것들을 편하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전 그 병원에서 의료기기 공급을 담당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과 달리 비정상적으로 높은 돈이 쓰여 있는 계약서를 보고 뭔가 합법적인 일은 아니구나 예상했었지만 아시다시피 병원 일이라는 게 업계에 잘못 소문이라도 나면 저희 밥줄 끊기는 건 시간 문제여서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가 조사한다기에 생각이 나서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죠. 제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이 정도뿐입니다. 감사해요. 지금으로선 그 계약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된 계기 역시 그 사건 덕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당시 병원의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제가 맡았던 보험 사기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참고인기도 했어요. 검사님, 꼭 진실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병원에서 피해 입은 분들 중에서 저도 오며 가며 얼굴 뵀던 분들이 참 많아요. 가난한 동네라서 홀로 손주 키우시는 어르신 분들도 많았고요. 다른 건 몰라도 애먼 사람이 피해자 되는 꼴은 못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건 어떻게든 제가 해결할 테니까요. 저만큼이나 남편도 사명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자기 밥그릇 사라질 생각을 하고서도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하겠다며 제발로 저를 찾아왔겠죠. 참고인 조사랍시고 자주 얼굴을 보면서 지내게 됐고 그것도 정이라고 나름대로 친근한 사이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참고인과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안 좋게 볼 사람이 있을까 싶어 겉으론 절대 내색하지 않았었습니다.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얘기에도 한 번도 응했던 적이 없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남편에게 받았던 증거를 토대로 초기 수사에 그럴싸한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이란 곳들이 그렇죠.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병원 쪽에선 또다시 화려한 변호인단을 앞세워 초반에 제시한 증거들을 싸그리 다 무시하고 내부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맥도 없고 줄도 없는 이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꽤나 많이 올라온 거라고. 더 이상 이 사건 건들지 말고 손 떼라고요. 아마도 자기 입안에 혀처럼 굴 줄 알았던 어린 여검사가 갑자기 정의감에 불타 어떻게든지 구형을 하겠답시고 달려드는 모습이 높으신 분들이 보기엔 퍽 좋아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너 지금 그거 생고생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그렇게 들쑤시고 다니는 게 정말로 피해자 위한 일인 것 같아? 하루라도 빨리 이 사건 덮고 얼마 안 되는 합의금이라도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는 게 그게 진짜 피해자 위하는 길이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 넌 왜 그렇게 사람이 이기적이냐? 그럼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은요? 그 가족분들은요? 억울한 사람 안 생기게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덮어버리면 그분들은 의료사고 인정도 못 받고 가신 거잖아요. 솔직히 감정과 직업 사이에 딜레마가 왔다는 걸 명백하게 부정하진 못하겠어요. 어쩜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사건이 진행되는 방식에서 달라지는 건 이리도 없는지요. 제가 엄마를 병원에서 떠나보냈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뻔히 보이는데도 눈 가리고 보이지 않는 척을 하고 피해자 주머니엔 얼마 되지 않는 합의금을 대충 찔러 넣어주고 그 합의금을 받아드는 순간 평생 이 돈 받고 가족을 팔아 넘긴 거라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는 가족의 심정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기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는 제 모습은 또다시 누군가의 심기를 거스르게 됐죠. 단단한 나뭇가지 하나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온 세상이 나서서 절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날들이었어요. 검사님, 과거 땡땡병원에서 어머니가 스스로 사망하신 건으로 이 사건을 편파적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검사가 의료사고 피해자라는 사실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건 아니죠. 개인적으로 의료계에 원한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편향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지 대답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사님. 어떻게 제 개인사까지 파고들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형 로펌이 하는 일이 그렇게 상대방의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버리는 전문가들만 모여있는 곳이긴 하죠. 저희 엄마께서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사건으로 인해 돌아가셨다는 저의 아픈 과거를 찾아낸 상대방이 언론을 통해 제 개인적인 사건으로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공격을 시작해왔어요. 제 감정과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뿐이지 제가 아무리 혼자서 떠들어봐도 시간이 조금 지나니 전 그냥 개인적인 악감정을 가지고 선량한 병원과 의료계 전체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언론과 로펌의 공세를 어떻게 이겨내 보려고 했었지만 모아둔 증거도 사라지고 있는 마당에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사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 그게 진짜 무서운 일이거든요. 결국 처벌을 받긴 받았습니다. 뱀의 꼴이나 될 법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병원의 주요 인물들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게 됐거든요. 사람이 갑자기 높은 곳으로 올라오면 현기증도 나고 판단이 흐려지는 법이거든. 좌천이라 생각하지 말고 지방 내려가서 머리 좀 식히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원래대로 맡았던 사건 잘 처리하면서 지내봐. 그러면 위에 계신 영감님들께서 다시 불러주시는 날 올 테니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완전히 물먹은 거죠 뭐. 전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했으면서 괜히 M1 의료기를 들쑤시고 다니는 웃기는 검사가 되어 있었고 높으신 그분들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 저 하나를 잘라내버리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대형 로펌과 법조계 연주를 통해 사건을 은폐시키고 전 이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면서 조직 내부의 부패와 무력함을 절감했어요. 결국 자천 위기 상황에서 검사직을 스스로 내려놓기로 결심하게 됐고요. 검사님 얘기 들었어요. 끝까지 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을지 몰라도 검사님이 끝까지 싸워주신 그 과정, 정의가 뭔지 다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기 시작했던 건 그 이후가 됩니다. 제가 검사직에서 내려왔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은 가장 먼저 연락을 해왔고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보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동안 죽어라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실을 스스로 때려치우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도 회사 다니면서 나쁘게 지냈던 직장 동료들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좌천당하고 관둘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모른 척하는 게 우습기만 했죠. 결과를 보고 자책하지 않도록 붙들어준 것, 나까지 우스워지지 않게 도와주었던 것은 모두 남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검사와 참고인이라는 관계에선 마음이 있어도 가깝게 지내지 못했지만 검사직에 내려놓고 나선 저도 마음의 문을 열고 남편을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리고 그 꾸준한 위로 덕분이었는지 생각보다 더 선한 남편의 심성을 알게 돼서인지 몰라도 저흰 금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만난 지 1년이 채 못 됐을 때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당황스러워하는 것도 잠시 남편은 바로 결혼을 서둘렀고요. 저도 그 청혼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다만 결혼할 때 남편에게 하나 신신당부해두었던 건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 식구들한테 검사였던 과거를 숨겨달라는 거였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검사로서의 과거 얘기하면 난 다시 그 사건들을 떠올려야 돼. 그러고 싶지 않고 애 키우면서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어. 제가 이전에 엄마를 어떻게 떠나보냈는지 또 검찰 조직 내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전부 알고 있었던 남편은 어찌 보면 황당한 저의 부탁을 들어줬고 그래서 전 그저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를 다니다가 남편을 만나 아이를 가지고 회사를 관둔 평범하디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며느리로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올릴 수 있었어요. 평범한 전업주부의 삶을 시작하면서 옛날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아이와 가정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됐죠.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평화롭고 조용한 전업주부로서의 삶에 만족하게 됐고 아이가 웃을 때마다 검사 시절 느꼈던 무력감 대신 새로운 충만감을 느끼며 벅찼습니다. 남편도 가정적이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기에 늘 떠올리면 외로운 마음이 들었던 가정이라는 말의 의미가 새롭게 쓰여지는 순간이었죠. 모든 것이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에도 결국 금이 가게 되더라고요.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에 돌을 던진 건 다름 아닌 동서였습니다. 남편을 닮아 과묵하고 시집오고 난 이후에 아이 키우면서 제대로 말 한번 못 해본 것 같은 시동생이 갑자기 곧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면서 동서를 데리고 시댁에 처음 인사를 오게 됐죠. 저희도 워낙 갑작스럽게 결혼 발표를 했었으니 혹시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가 임신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형수님, 저 결혼할 여자예요. 요즘 병원 일이 워낙 바빠서 시간 내는 게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두 분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짬 냈어요.
뭐? 아유, 의사라고? 어머, 첫째 며느리도 잘 봤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했었는데, 아, 이게 무슨 복이니? 아유, 난 아무래도 자식 농사보다 며느리 농사를 더 잘 지은 것 같다. 시동생이 데려온 동선 근처 대학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라고 하더라고요. 직업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표정이 확 굳어져 남편도 연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이게 무슨 팔자인지 제 입장에선 내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평생 질긴 인연으로 절 쫓아다니는 것만 같았거든요. 동선 예의 바르고 겸손한 태도로 시댁 식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 애썼고 저도 그런 동서를 보면서 최대한 말도 안 되는 편견을 가지지 않고자 노력했어요. 부족한 게 많지만 많이 배워가야죠. 형님한테도 살림 많이 배워야겠고요. 밖에서 큰일 하는 사람이 나한테 살림 배워서 뭐하게. 그런 건 저 같은 전업주부가 잘해야 할 일이고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동서. 엄마의 의료사고, 조직생활, 의사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았고 감정적으로 불편함이 먼저 올라오는 건 당연했지만 시동생이 선택한 사람인 만큼 동서는 여태까지 제가 만나왔던 의사들과는 달리 괜찮은 사람일 거다 믿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게 된 동서의 행동들은 의사에 대한 저의 편견을 더욱 굳히는 것밖에 되지 않았죠. 차라리 여기 사연 올라오는 사람들처럼 무식하게 대놓고 괴롭히기라도 하면 속 시원히 들이받고 대판 싸우기라도 할 텐데요. 어쩜 그렇게 야가 빠지고 교묘한지요. 시댁 식구들 앞에선 친절하고 공손한 태도를 보였던 동서가 저랑 단 둘이 남게 되면 미묘하게 무례한 태도로 변하는 것 같은 게 저도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다니까요. 동서가 날 하찮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했던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한번 얘기할 테니 객관적으로 제가 꼬아서 생각하는 건지 듣고 판단 좀 해주세요.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 집도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시댁 식구들에게 얘기를 하지 못했지만 저도 검사 생활을 하면서 벌어둔 돈이 꽤 있었고 아이가 커가면서 학군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따져보더라도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꽤나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고 당연히 이사 가자마자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었죠. 동서가 워낙 바쁘다 보니 시부모님께서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뒤늦게 서방님과 동서를 초대해 집들이를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좀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남편 벌이도 있는데 이런 아파트에 어떻게 덜컥 입주하게 됐는지 말이에요. 다 빚이지 뭐. 그래도 애 생각했을 때 좋은 집으로 이사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괜히 얼마를 주고 샀네 어쩌네 그런 얘기 자랑해봤자 여자들끼리 질투밖에 더하겠냐 싶어 저도 대강 얼버무렸는데 동선 계속 집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는 것 같더라고요. 제 오해일 수도 있지만 집에 대해 캐묻는 말들은 꼭 집에서 살림만 하는 네가 이 집을 대체 무슨 수로 샀냐? 이런 말을 최대한 정중하게 돌려 묻는 것 같기만 했어요. 서방님도 괜히 뭘 그런 건 묻냐 하며 동서를 말릴 정도였고요. 그뿐만이게요. 저희가 이사 갔다는 소식이 꽤 많이 배가 아팠는지 전 동서에게 집들이 선물로 굉장히 황당한 것을 받게 됐습니다. 형님이 집에서 청소나 빨래하시고 나서 커피 드시면서 책 읽는 거 좋아한다고 그러셔서 집들이 선물 뭐 할까 하다가 형님이 좋아하실 만한 책 몇 권 골라봤어요. 어머, 빈손으로 와도 괜찮은데 뭘 이런 걸 다 챙겼어. 고마워 동서 잘... 요즘 전업주부라는 말이 사라진 지 오래라고 하잖아요. 컴퓨터만 있으면 집에서 살림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부부가 같이 일을 해야 애기도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이야 어떨지 몰라도 애들 조금만 크고 서로 아는 나이 되면 우리 엄만 백순이 아니니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엄마 직업이 애들 사이에서 비교 대상이 되니까. 기분 나쁘게 들으신 거 아니죠? 평소에 책을 읽는 걸 좋아한 절 생각하며 몇 권 골라봤다며 책 선물을 건네는 동서에게 처음엔 그저 고맙고 기특하기만 했죠. 꽤나 무거웠던 쇼핑백 안을 확인하기 전까진 말이에요. 쇼핑백 안은 온통 자기계발 서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부업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요. 동서의 성질머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봤으면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는 제가 좀 더 다양한 일을 해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양새였겠지만 처음 인사를 오는 날부터 묘하게 절 무시하면서도 질투하는 것 같은 동서의 태도를 알고 있었던 전 이 책 선물 역시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단박에 알아차리겠더라고요. 심지어 그날 저희 집에 와선 한글이 느린 저희 딸을 붙들고 요즘 애들이 이 나이가 되면 한글은 진작에 떼고 영어 공부한다느니 글을 빨리 배우는 게 좋다고 그래야 나중에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다고 해서 기어이 제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죠. 우리 소희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애들마다 속도도 다르고 저랑 남편도 조급해하고 있지 않으니까 걱정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형님 기분 나쁘셨던 건 아니죠? 전 그냥 저희 병원에서도 아동센터가 따로 있어서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연결해 드리려고요. 좋은 의도로 했던 얘긴데 아무리 그래도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은 완벽하게 떼놓고 들어가야죠. 엄마가 전업주부로 있으면 애기 케어해줄 시간 많아. 다른 애들보다 한글도 빨리 배울 줄 알았는데 마냥 그런 것만도 아닌가 봐요. 글쎄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리 같은데 기분 안 나빴을 리가 있을까 동서? 제가 그냥 자기가 살살 긁는 대로 긁히는 사람인 줄 알았는지 또 화 한마디 내지 않고 날이선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동서가 뭔가 오해하신 것 같다고 그런 거 아니라며 바로 깨갱거리고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 뒤로 애한테 혹시 상처되는 얘기를 또 할까 싶어 한 번도 나서서 동서를 먼저 집으로 초대했던 적이 없었어요. 함부로 긁으면 안 될 상대인 걸 알았는지 동서도 그 뒤론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절 돌려까는 일도 없었고요. 강한 상대에게 약하고 약한 상대에게 강하게 구는 전형적인 치졸한 인간, 딱 그런 느낌이었네요. 그러던 중에 딱 일이 터진 겁니다. 제사 준비 덕분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거든요. 동서와 다시금 만나게 되고 우연찮게 수상한 동서의 전화통화를 듣게 됐죠.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칸 안에서 동서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랬잖아. 금액은 맞춰놨으니까 티내지 말고 넘어가. 알겠어? 칸 안에 있던 동서가 전화기를 어깨에 끼우고 나오다 저와 눈이 딱 마주쳤고 제 미심쩍은 시선을 느꼈는지 황급히 전화를 끊으면서 병원 일이 참 복잡하다고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며 손을 씻고 먼저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도 맨날 이렇게 둘이서만 준비를 하다가 막내까지 들어보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우리 집 제사 음식 그거 해봤자 먹는 사람도 많이 없으니 단촐하게 하자고, 응? 그간 시어머니와 제가 함께 준비했던 제사, 동서가 시집 오고 나서 처음으로 함께하게 되는 제사였죠. 제사가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는 어머님 옆에 꼭 붙어서 시집 오면 어머님이랑 제사 음식 같이 차려보는 게 소원이었다. 요리 못하는데 많이 알려주셔야 한다. 오만 살가운 척은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사 준비를 하는 당일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도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 동서를 보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예, 네가 전화해도 안 받니? 아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걱정되네. 먼 병원에서 바쁜 일이 있어 그런가 보지. 나중에 연락 오지 않겠어? 우선 너랑 나랑 준비하자꾸나. 제가 전화를 몇 통이나 걸어도 전화를 거절하기만 하고 혹시나 해서 시동생에게 물어보니 아까 병원에서 본인이랑 통화를 했었답니다. 못 오면 못 온다고 문자라도 남기지 야속하긴 했지만 어쨌든 제사 준비는 해야 했으니 저와 어머님 둘이서 늘 그랬던 것처럼 음식 준비를 마저 했죠. 그렇게 저녁이 되고 하나 둘씩 가족들이 모여드는데 먼저 도착한 서방님 옆에도 동서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연락 한 통 없이 늦기까지 하는 거냐 불편함을 표하셨고 얼른 전화를 하러 갔다가 온 서방님께서 지금 오고 있으니 우리끼리 먼저 시작하자고 제사가 다 끝나고 밥 차려 먹을 시간이 돼서야 동서가 뒤늦게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늦으면 늦는다고 미리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안 기다리지. 큰아가 혼자 음식 장만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늦게 온 거야? 하지만 거기서 저희 동서 시부모님의 꾸중에 억울하다는 듯이 펄쩍 뛰면서 비난의 화살을 저에게 돌리더라고요. 저 바빠서 오늘 늦을 것 같다고 분명히 형님께 말씀드렸어요. 형님,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 안 드린 거예요? 제가 그때 부탁드렸잖아요. 뭐?
아, 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말을 전했어야지. 아유, 어머,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어? 아, 동서가 언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어머님. 제가 그런 얘기 듣고도 안 전했으면 그게 진짜 이상한 거죠. 속으로 딱 눈치챘죠. 이거 일부러 늦게 온 거구나. 시댁 식구들 다 모아놓고 자기가 늦는다는 얘기 전하지도 않은 심술궂은 며느리 만들기 위해 판을 짠 거구나. 저도 펄쩍 뛰면서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고 들었으면 진작에 말씀드렸을 거다. 딱 잘라 말했죠. 왜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쌓여있는 것들이 어지간히 많았구나 싶더라고요. 형님 살림하시면서 이런 것도 깜빡깜빡 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병원 한번 들리셔야겠어요. 요즘 깜빡깜빡 하는 나이가 조금 더 일러지긴 했다고 그러던데. 동서야말로 있지도 않은 얘기 만들어내서 사람 우습게 만드는 거 관둬. 내가 설마 그런 얘기 하나 기억 못할까봐? 그리고 핸드폰은 뭐 폼으로 들고 다녀? 그래 100번 양보해서 내가 동서한테 그런 얘기 들었다고 쳐. 오늘 제사 당일인데 다시 연락할 정신은 없었고? 내가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데. 그거야 당연히 하루 종일 병원에서 환자들 보느라 바쁘니 그렇죠. 형님처럼 집에서 육아만 하시는 분이 뭘 하신다고. 살림이랑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 건 엄연히 달라요. 하긴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애 보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뭘 알겠냐마는. 바쁜 나하고 그쪽이랑 같냐고요. 뭐? 그쪽?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동서 지금 이거 하극상이야. 알아?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서방님도 동서를 붙잡고 그만하라고 뜯어말리고 남편도 제 얘기 듣고 욱해서 재수씨 아무리 그래도 말은 가려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 와이프한테 이쪽 저쪽 소리 한 거냐 하고 버럭 화를 냈죠. 그동안은 이유 없이 날 미워하는 저런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 무시로 일관했었는데 여기서 또다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진짜 바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저런 되먹지도 않은 인간이 살살 긁는 대로 긁혀주는 사람도 아니고 더 이상 무시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식탁을 확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걸어둔 외투에서 지갑을 꺼내 지갑 깊숙한 곳에 놔뒀던 10년 전 제 검사 시절 때 명함을 척하니 빼들고 그대로 동서 얼굴에 집어 던졌죠. 나처럼 집에서 애만 보고 설거지나 하는 사람이 뭘 알겠냐고? 동서, 나도 동서처럼 바쁘게 사회생활 다 해봤던 사람이야. 아니, 동서보다 더 바쁘게 살았던 사람이야. 왜? 의사 정도 되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하찮아 보이고 내가 깔봐도 되는 것 같고 그래? 사람 봐가면서 건드려야지. 어디 칸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얼굴에 명함 얻어맞은 동서 악소리를 내면서 손사리를 치는 모습도 참 우스웠는데 바닥에 떨어진 명함 주워들고 그제서야 검찰청 마크가 선명하게 박힌 제 명함과 절 멍청한 표정으로 번갈아 쳐다보는 것이 얼마나 우습던지요.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텐데 주부는커녕 검사라니 어떻게든지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을 겁니다. 형님, 뭐 요즘 드라마 많이 보셨나 봐요? 집에서 애나 키우고 있으신 분이 검사는 무슨 검사예요? 네? 형님이 검사면 제 손에 장을 찢을게요. 이런 걸로 거짓말 하시는 게 더 큰 병인 건 알고 계시죠? 재수씨, 말 조심해요. 우리 와이프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진짜로 검사 생활 했었던 거 맞아요. 저도 그때 알게 됐던 거고요. 본인이 딱히 밝히고 싶지 않아서 여태까지 저도 옆에서 같이 비밀 지켜주고 있었던 건데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굳이 숨길 이유도 없을 것 같네요. 재수씨, 이 사람한테 제대로 사과해요. 남편까지 합세해서 제 정체를 밝히고 나니 가족들은 다 기겁을 하죠. 그 와중에 딱 한 명, 동서만 제가 과거에 잘 나가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지 사과 먼저 하라는 남편의 얘기에도 입 꾹 다물고 아무런 말도 없이 절 노려보고 있었고요. 그러면 저 조개같이 다물린 입을 벌리는 건 저의 목 아니겠어요? 간만에 법정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잘못했단 소리 죽어도 안 나오면 입을 벌려서라도 들었던 과거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는 동서야말로 하루 종일 병원에서 환자들 돌보느라 바빠서 연락 못했다고? 글쎄, 정말 병원 일 때문에 바빴던 건 맞고 뉴스까지 나오고 나니까 걸릴 것 같아서 리베이트 건 정리하러 돌아다닌 건 아니고
하긴 그렇게 많이 헤쳐먹으면 재사고 나발이고 신경 못 쓸 정도로 정신없긴 하겠다. 그치? 상황은 또 한 번 역전됐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동서의 얼굴이 마치 백지창처럼 하얗게 질려가지고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제가 설마 증거도 하나 없이 그랬겠어요. 얼마 전 우연히 듣게 된 동서의 통화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10년 만에 연락도 하지 않았던 친구들, 동기들에게 연락을 하고 법조계 인맥들을 총동원해서 동서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뒷조사를 해본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저한테 그러더군요. 하여튼 큰 사건 냄새 맡는 건 저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면서요.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동선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리베이트 건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던 그야말로 거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뒤로 대학병원에 들락날락하는 업자들을 터는 건 시간 문제였고 그 사람들 입에서 하나같이 동서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니 혹시라도 자기가 걸릴까 불안했던 동서가 요즘 그렇게 바쁘게 설치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을 정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던 거죠. 언제 터뜨릴까 저도 궁리만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대로 엿먹이게 될 줄 몰랐어요.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대학병원 의사 월급이야 뻔히 아는데 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좋은 차에 명품백에 그렇게 사치를 부리고 다니나 궁금했었거든. 나 우리 동서가 뭐 병원에서 짜잘하게 해먹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뉴스에서 수사 중이라는 사건 자기가 주도적으로 진행했을 정도로 강 큰 사람인지는 몰랐잖아. 아직 동서한테 연락 안 갔나 봐. 자기한테 리베이트 돈 갖다 바친 업체들이 이제 2판 4판 가기로 했는지 술술 다 불었는데 검사 눈 매서운 줄 알아야지. 어머님 아버님 아무리 의사 며느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랑 한 집에 사는 거 그거 안 될 일 아니에요? 예, 네가 직접 말해봐라. 이게 정말 다 사실이냐? 그 뉴스 나도 봤다. 그게 정말 네가 한 짓이라는 거야? 빠져나갈 구멍 없이 동서를 몰아세우기 시작하자 동서는 그야말로 혼이 빠져나간 표정, 시댁 식구들도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동서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 동서는 아까의 그 당돌한 태도는 어디 엿바꿔 먹었는지 그제서야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는 소리가 뭔가 했는데 정말 그 앞에 서 있는 제가 하느님이라도 되는 약 싹싹 빌더라고요. 검사 시절에 많이 봤던 장면이었죠.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생각한 못된 인간들이 정신 못 차리고 검사라도 붙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꼴이요. 형님, 제가 진짜로 잘못했어요. 네? 차라리 제 뺨이라도 한 대 시원하게 쳐주세요. 형님이 시키는 거라면 뭐든 다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막아주시면 안 될까요? 형님 아직 법조계에 인맥 있는 거 맞으시죠? 쉽고 좋은 게 뭐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형님한테 진작 부탁드리는 건데 저 다시는 그런 나쁜 짓 안 할게요. 네?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형님. 동서, 내가 검사 시절에 제일 많이 들었던 거짓말이 뭔 줄 알아?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검사님이야. 사람이 다 죽게 생겼으면 무슨 거짓말인들 못하겠어? 내가 동서 살려주기라도 하면 기고만장 살아난 동서가 지난번보다 나쁜 짓 하면서 설치고 다닐지 내가 어떻게 알고. 너 검사 시절에 내 별명이 뭐였는지 모르지? 독사였어, 독사. 나쁜 놈들 모가지 콱 물고 다니는 건 물론이고 숨통 끊어질 때까지 절대 안 놓는다고. 독사인 줄도 모르고 나뭇가지 들고 철없이 살살 긁으면서 놀았으면 이제 동서도 물려서 몸져 누울 각오 해야지. 오랜만에 법정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망연자실한 얼굴의 동서를 내려다보면서 실컷 비웃어 줬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동안의 혐의가 차곡차곡 모아둔 증거들과 만나 점점 사실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검사직을 자진해서 내려오게 된 제가 법정에서 동서의 죄를 직접적으로 밝혀내진 못하겠지만 옆에서 같이 밥 떠먹은 식구로서 증거와 자료들을 정리해 죄값을 치르도록 도우려고요. 수사 끝나고 나면 구속은 피하기 힘들 거예요. 결과 나오면 그때부터 서방님도 이혼 준비하셔야죠.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부끄러운데 계속 안고 사실 거 아니잖아요. 시댁 식구들도 모두 제 말에 동의하고 이젠 저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동서가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팔짱 끼고 한번 느긋하게 지켜보려고요. 그렇게 다시금 아이의 웃음만으로 행복해지는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공명정대한 세상이라고 나서서 다시 뭘 하지 않을 거라 결심했는데 이번에 동서랑 한판 붙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법에서 멀리 떨어져 왔지만 단 한순간도 정의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내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정의로운 전업주부로 살아가 보려고요. 앞으로 펼쳐질 제 또 다른 인생도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열심히 태교 중인 예비 엄마 시청자입니다. 점점 무거워지는 배 덕분에 운영하던 가게를 잠시 쉬게 돼서 여유가 생긴 틈을 타 제 사연을 한번 적어 보내봐요. 늘 남들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막상 제 얘기를 하려니 조금 어색하네요. 전 동네에서 꽤 규모가 있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문을 연 진 벌써 10년이 넘어가요. 초반엔 작은 크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단골이 많아지고 장사가 잘 되어 조금씩 가게를 키워왔던 것이 지금의 규모가 됐어요. 근방에서 가장 손님이 많은 가게인 만큼 벌이도 꽤 좋은 편입니다. 공무원 일을 하는 남편의 수입의 2배를 훌쩍 넘어가는 수준이니까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장사가 잘 됐던 건 아니었습니다. 가게 문을 막 열었을 즈음 하루 종일 손님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분명히 빛을 볼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어떻게 하면 가게를 더 잘 운영할 수 있을까 매일같이 고민했고 항상 손님 한 분 한 분 정성스레 응대하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호프집이라는 가게의 특성상 다른 업종의 가게들보다도 손님들 상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흔히 말하는 진상 손님들도 자주 있었죠. 만취한 상태로 가게에서 싸우는 손님들을 말리다가 크게 다친 적도 있고요. 주변에선 제게 왜 굳이 장사같이 어려운 길을 택했냐 물어오곤 했습니다. 물론 자영업이 참 어려운 일이긴 해요. 직장인들처럼 남들 쉴 때 쉬고 안정적으로 살지도 못하고요. 그렇지만 전 장사가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조부모님께서도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모두 대대로 가게를 운영해 오셨거든요. 아버지의 부모님, 그러니까 저의 친조부모님께선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셨다고 했어요. 불행히도 제가 두 분을 만나 뵐 일은 없었습니다. 두 분 모두 아버지께서 어렸을 적에 비운의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왜 조부모님께선 시골에서 백반집을 하셨어요. 자연스레 어머니께서도 어렸을 적부터 왜 조부모님을 도와 가게 일을 하셨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처음 만나게 된 곳도 백반집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양친을 잃으신 아버지께서는 갖은 고생을 하시며 살아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정착한 곳이 건축 현장 일이었고 당시 공사가 진행되던 현장 근처에 백반집이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께선 자주 백반집을 드나드시며 식사를 하셨고 어머니께선 비슷한 또래로 보였던 아버지에게 자연스레 관심이 가셨다고 합니다. 당시 손님들은 대부분 중년의 남성들이었는데 아버진 기껏해야 20대 초중반이셨으니까요. 아버지께서도 티는 내지 않으셨지만 계속 어머니가 눈에 밟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분은 말 한마디 나눠보지 않은 채 서로 내적 친밀감만 쌓아가고 있었죠. 서로 관심은 있었지만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걸어볼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두 분이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게 된 계긴 아주 사소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장대비가 내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선 평소처럼 부모님을 도와 가게 일을 하고 계셨대요. 점심시간이 되자 어김없이 아버지께서 식사를 하러 오셨고 어머니께선 평소와 마찬가지로 흘끔흘끔 아버지를 쳐다만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친 아버지께서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서시려는데 우산꽂이에 꽂아두었던 우산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대요. 난감한 상황에서 어쩔 줄을 모른 채로 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런 아버지를 계속 지켜보시던 어머니께서 조심스레 다가와 본인의 우산을 빌려주셨다고 해요. 저 여기 앞에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맞죠? 우산 없으신 것 같은데 이거 쓰고 가세요. 전 이따가 부모님이랑 같이 가면 돼요. 다음에 가져다 주세요.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는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됐고 그 뒤로는 급속도로 사이가 가까워지셨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일을 쉬는 날에 함께 시내로 나들이를 나가기도 하고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싸서 공사 현장에 찾아가기도 하셨죠. 그렇게 두 분은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됐고 조부모님께서도 혼자서 어렵게 살아오신 아버지의 사정을 아시곤 아들처럼 아껴주셨다고 합니다. 그 무렵 할아버지께서는 건강이 많이 악화되셔서 더 이상 가게 일을 하시기 힘드셨다고 하고요.
때마침 당시 아버지께서 하시던 건축 현장 일이 마무리되어 갈 쯤이었고, 그렇게 아버지께선 할아버지를 대신해 가게 일을 돕기 시작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께서도 몸이 쇠약해지셨고 자연스레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서 백반집을 물려받아 운영하시게 됐대요. 그즈음 두 분은 혼인신고를 하시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셨죠. 어머니와 아버지께선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하셨지만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진 못했습니다. 시골 동네에서 작은 백반집 하나를 운영했으니 수익은 네 식구가 겨우 먹고 살 수준이었고요. 제가 태어난 후에도 집안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은 몹시 행복했습니다. 부모님께선 콩 한쪽도 나눠 드실 만큼 사이가 좋으셨고 그에 못지않게 저에게도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거든요. 제 유년 시절은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던 시간들이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곧장 가게로 달려가 영업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밤늦게 부모님과 셋이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전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백반집이 너무 좋았어요. 투박하지만 한눈에 들어오는 간판,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의자와 식탁들, 가게 안에 들어서면 나는 밥 냄새와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 어렸던 저에게 부모님의 가게는 꼭 저희 가족들만의 아지트같이 느껴졌어요. 조금 더 나이가 들곤 조부모님을 도와 가게 일을 하셨던 어머니처럼 저도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음식을 나르거나 계산을 하는 정도의 간단한 일이었죠. 부모님의 백반집은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손님이 많은 가게는 아니었지만 공사철이면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인부들로 가게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로 향하시는 두 분의 모습을 볼 때면 제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많았죠. 저 대학교 안 가려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돈 벌고 싶어요. 그럼 집안 형편도 지금보다 넉넉해질 거고 두 분께서도 조금 더 편하게 가게 운영하실 수 있잖아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대학을 안 가겠다니.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도 마. 나랑 네 아버지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매일같이 가게 문 여는지 알아? 우리 둘은 어려운 시절에 못 배우고 컸지만 너는 꼭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형편이 지금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더라도 나랑 네 아버지가 밥 굶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너 대학 보내줄 거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어머니의 단호한 말씀에 대학 가지 않고 일찍이 돈을 벌어 집안의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은 접게 됐어요. 대신 원래도 열심히 했었던 공부에 더 열을 올리게 됐죠. 저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보답하기 위해선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내내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며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전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부모님은 가게 입구에 플랜카드까지 걸어놓으시며 몹시 기뻐하셨죠. 기뻐하시는 부모님 모습에 저도 너무 뿌듯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전 혼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기숙사 신청 기간을 놓쳤던 탓에 학교 근처의 고시원에서 지내야 됐죠. 침대와 딱 붙어있는 책상을 제외하면 서 있을 공간조차 없을 정도로 작은 방이었지만 불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작은 고시원의 월세마저도 부모님께 부담이 될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이었죠. 학기가 시작되고 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당시 대부분의 가게에선 아르바이트생에게 그렇게 많은 시급을 주지 않았거든요. 제가 버는 돈으로만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일을 너무 오래 해야 했고 그럴수록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게 됐죠. 결국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생활하게 됐고 날이 갈수록 지치는 몸과 마음에 염치 없지만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호프집에서 같이 아르바이트 해보는 건 어때? 마침 얼마 전에 한 명이 그만둬서 자리 하나 비거든. 내가 사장님한테 말해줄 수 있어. 물론 일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다른 가게들보다 훨씬 시급 잘 쳐주니까 나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적응되면 꽤 할만해. 전 우연한 기회로 동기가 일하던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엔 조금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시골에서 막 올라온 촌뜨기였던 저에게 서울의 술집은 막연히 무서운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나 막상 일하기 시작한 호프집은 저희 부모님이 하시던 백반집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가게였어요.
항상 술에 취한 손님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이 조금 까다롭긴 했지만 부모님을 도와 가게 일을 오래 했던 저에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반집을 찾으시는 손님분들도 대부분 반주를 하셨으니까요. 자연스레 전 호프집 일에 금방 적응했고 사장님께서도 성실히 일하는 제가 마음에 드신다며 보너스를 자주 챙겨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낮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호프집에 나가 생활비를 버는 일상이 계속됐죠. 저 옆방에 사시는 분 맞으시죠? 다름이 아니고 밤마다 너무 시끄러워서요. 여기 사시는 분들 거의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그렇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정말 참아보려고 했는데 저도 고시 준비하는 사람인데 옆방에서 쿵쿵대는 소리에 공부에 집중이 너무 안 돼서요.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학교에 다녀와서 아르바이트를 가려고 고시원을 나서던 참이었는데 처음 보는 얼굴에 2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밤마다 쿵쿵거린다뇨? 저 일하느라 밤엔 거의 방에 없는데요? 다른 방이랑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네? 204호분 아니세요? 아니요, 전 202호인데요. 제 말에 남잔 몹시 당황하며 연신 사과를 했어요. 새빨개진 얼굴 하며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뻔히 보이는 떨리는 목소리에 참 순한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 밤마다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 건 204호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방을 빼고 나갔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와 그 남자는 오며 가며 인사를 하고 지내는 사이가 됐고요. 아마 이쯤 되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예상하셨겠죠? 네, 이 남자가 바로 저희 남편입니다. 저와 남편은 고시원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어요. 남편은 당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 본가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혼자 나와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자세한 집안 사정을 알지는 못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 꼬치꼬치 캐묻지도 않았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반찬을 나눠 먹기도 하고 호프집 일이 끝나고 밤늦게 돌아오는 절 남편이 데리러 와주기도 하면서 저희 둘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됐지만 교제를 시작했다고 해서 교제 이전과 생활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한창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고시생이었고 전 학교 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언제나 바빴거든요. 결국 저희의 데이트는 대부분 서로가 여유 있을 때 주로 빈 짜투리 시간에 짧게 이루어졌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 가거나 기념일에 좋은 선물을 주고받진 못했어도 나름대로 행복한 연애였어요. 남편은 천성이 다정하고 순한 사람이었고 만나는 내내 제게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화나거나 섭섭한 일이 있어도 언제나 좋은 말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저도 그런 남편에게 더 다정하고 좋은 애인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했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계속 행복할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남편이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저희의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아무래도 공부하는 시간을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아. 2차 시험 준비하려면 생각보다 준비할 것들이 더 많더라고. 너도 일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한동안 연락을 좀 줄여보는 건 어떨까? 지금도 그렇게 자주 만나는 편은 아니잖아. 기껏해야 밤마다 오빠가 나 데리러 와주는 거나 고시원 앞에서 간단하게 식사하는 게 단데 그게 그렇게 오빠한테 방해가 되는 거야? 남편은 저와의 연애보다 남은 시험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 했고 전 그런 남편이 못내 섭섭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남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는 시기였고 저 또한 마냥 여유가 있기보단 여러 일들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으니 남편 말대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조금 더 유하게 넘길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네요. 그렇지만 당시 어렸던 전 처음 겪었던 연인 사이의 문제를 어른스럽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이후로 같은 문제로 매번 다투게 됐고 남편이 남은 시험마저 합격하며 고시원을 떠나게 된 후로 사이가 더욱 소원해졌어요. 남편은 처음 생긴 직장에 적응하느라 이전보다 더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됐고 저 또한 여전히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바쁜 나날들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저희는 소원해지는 관계의 틈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전 자연스레 점점 멀어지다가 자연스레 헤어지게 됐죠.
남편과의 교제가 끝났다고 해서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당시 저도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거든요. 저를 좋게 봐주셨던 교수님의 소개로 다행히도 졸업하자마자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지금껏 제 뒷바라지를 해주셨던 부모님께 은혜도 갚고 효도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차였어요. 네 아버지 쓰러지셨다. 뇌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데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통한다고 하더라.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됐는데 그렇게 건강하시던 양반이 갑자기 쓰러질 줄 누가 알았겠니? 지금 의식이 없어서 병원에 누워 계셔. 의사 말로는 너무 늦게 왔다고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급하게 회사에 휴가를 내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께선 제 기억 속의 모습보다 몹시 쇠약해 보이셨습니다. 그동안 제 앞가림하기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너무 신경을 못 써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만 가득이었죠. 병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자주 연락을 드렸으면, 아픈 곳 없냐, 병원 잘 다니냐 물어보기라도 했었으면. 물론 뇌경색이 큰 전조 증상 없이 일어나는 병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서울이 아니라 부모님 곁에서 보살펴 드렸다면 이렇게 쓰러지시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의 사정을 설명드리며 장기 휴가를 내고 아버지께서 회복하실 때까지 어머니 곁에 가게 일을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부모님의 백반집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가게 곳곳에 가득한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 그동안 서울 생활을 하며 지쳤던 심신이 치유되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한동안 어머니와 함께 백반집을 운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의 병실을 드나들며 혹시나 오늘은 눈을 뜨지 않을까, 차도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께선 결국 눈을 뜨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에 어머니께서도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몸져 누우셨고요. 어머니마저 잃게 될까 두려웠던 전 밤낮으로 온 마음을 다해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그렇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긴 시간이 흘렀고 결국 전 휴가를 냈던 회사를 퇴사했어요. 교수님의 소개로 들어갔던 회사였기에 사장님께는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지만 더 이상 휴가가 길어졌다간 교수님께도 회사에게도 너무 큰 폐를 끼치게 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를 갑작스레 잃은 후 어머니를 혼자 시골에 두고 서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쇠하신 어머니 곁에서 제가 어머니를 간호하며 백반집 일을 돕고 싶었죠. 어머님과 백반집 모두 제게는 아주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러나 퇴사 소식과 제 결심을 전해 들으신 어머니께선 노발대발하시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애가 무슨 장사를 하겠다고 그래? 내가 너 그러라고 대학 보낸 줄 알아? 멀쩡한 대학까지 나온 애가 이 시골에서 백반집을 하겠다니. 너 없이도 나 혼자서 잘 할 수 있다. 내 걱정 말고 다시 서울 올라가서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싹싹 빌어. 아니요. 저 서울 다시 안 갈 거예요.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 간호하며 백반집 장사할 거예요. 장사가 뭐 어디가 어때서 그러세요? 전 장사하는 게 전혀 천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어렸을 적부터 제 눈엔 세상 누구보다 장사하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멋져 보였어요. 저한테 우리 백반집이 서울에 있는 회사보다 훨씬 대단해요. 제 진지한 설득에 어머니께선 결국 고집을 꺾으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상에서 일어나신 어머니와 함께 백반집을 운영하게 됐죠. 어머니께선 한번 쓰러지신 후로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일을 오래 하실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제가 백반집의 거의 모든 일들을 담당하게 됐고 혼자서도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요리와 경영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어머니와 함께 가게 문을 열었고 한창 바쁜 점심시간이 지난 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쿵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쇠그릇들이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가니 어머니께서 엎어진 쟁반과 함께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마침 가게에 계시던 트럭 기사분이 어머니를 병원까지 함께 모셔다 주셨고 도착한 병원에선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즘 어머니께서는 숨쉬기가 어렵다는 말을 자주 하셨고 동네 병원을 찾아가 봤지만 감기 기운이 있어 그러신 것뿐이라며 단순한 약을 처방해 줬어요.
약을 꽤 오래 드셨는데도 갈수록 기침이 심해지셔서 큰 병원에 가보자며 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어머니께선 늙으면 원래 몸이 불편한 거라며 가게 일도 바쁜데 언제 또 병원에 왔다 갔다 하냐며 매번 손사래를 치셨어요. 폐에 문제가 많네요. 이 정도면 일상생활 하기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폐렴이 오래 방치돼서 합병증이 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치료 잘 받으면 회복률이 꽤 높긴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연세도 있으시고 평소에 몸도 많이 쇠약하셨던 것 같고 항생제를 3개 쓰기도 힘들어서 좀 까다로운 경우네요. 의사의 말이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히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저 지경이 되실 때까지 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아버지를 그렇게 잃고도 배운 게 없었나? 지독한 자기 혐오가 몰려왔고 병실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 곁에서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셨어도 억지로라도 큰 병원에 모시고 왔어야 하는 건데 하는 후회만이 가득했고요. 병원에 입원하신 어머니께선 갈수록 병세가 심해지셨어요. 가게 문까지 닫고 어머니 곁에서 밤낮으로 간호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후회 속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부여잡고 버티는 나날들이 계속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선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허무하게 제 곁에서 떠나가셨어요. 네가 처음 대학에 가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구나. 합격했단 소식 듣고 어찌나 기쁘던지. 난 평생을 이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살아왔지만 넌 넓은 서울 땅에서 하고 싶은 일들 마음껏 하며 살길 바랬다. 결국엔 못난 부모 때문에 이렇게 다시 시골로 돌아왔지만 내가 떠나가고 나면 여기에 매여 있지 말고 꼭 멀리 나가 많은 것들을 보며 살거라. 어머니께서 제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전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었던 백반집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정든 고향을 떠나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도착한 서울은 제게 여전히 낯선 땅이었어요. 당시 전 신입과는 거리가 멀어진 나이에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경력이라곤 작은 회사에서 잠깐 일했던 것이 전부였기에 일자리 찾기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작은 단칸방을 구해 구직 활동을 하던 전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다닐 만한 회사를 찾는 일을 포기했어요. 대신 전 서울 땅에서 장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제게 다른 어떤 일들보다도 가장 자신 있는 일이 바로 장사였거든요. 물론 서울에서의 장사와 제가 살던 시골 마을에서의 장사가 많이 다를 것이란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고향에서처럼 백반집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함께 운영해 주실 부모님이 없는 상황에서 나 혼자 백반집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결국 고민하던 전 백반집 대신 작은 호프집을 열게 됐습니다. 대학 시절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깨 너머로 배운 것들도 많았고 호프집이라면 음식의 손맛보다는 접객이나 사업 수완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행히도 제 예상은 어느 정도 들어맞았습니다. 처음엔 파리만 날리던 가게도 날이 갈수록 손님들로 붐비게 됐고요. 제 생활은 점점 안정감을 찾아갔습니다. 잘 지내? 호프집 열었단 얘기 들었어. 대학 시절부터 사장님한테 일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듣더니 결국 네 가게가 생겼구나. 다름 아니고 너 소개팅 한번 해보지 않을래? 공무원인데 사람이 꽤 괜찮다고 하더라고. 집도 잘 살아. 아버지가 회사 사장님이래. 얘기 듣자마자 딱 네 생각이 나서. 대학 시절 호프집에서 함께 일했던 동기에게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소개팅을 받아보란 연락이었죠. 갑작스러운 연락에 조금 고민이 되긴 했지만 가게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저도 슬슬 결혼 생각을 해야 했던 나이라 한번 만나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났어요. 혹시 여러분께선 운명이란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그 소개팅 자리에서 남편을 만났을 때 세상엔 정말 운명의 상대가 존재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 생각은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와 헤어진 이후로 한 번도 연애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연인 사이의 문제를 어른스럽게 대처하지 못했던 걸 후회했던 것처럼 남편도 당시에 제게 더 신경 써주지 못했던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했죠. 저와 헤어진 후로도 절 잊지 못해 연락해볼까 수도 없이 고민했었지만 제가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접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혼자 지내오다가 슬슬 결혼하라는 가족들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소개팅 자리에 나왔는데 등 떠밀려 나온 소개팅 자리에서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절 다시 만났으니 남편 입장에서도 참 운명적인 만남이 아닐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재회한 저와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약속하게 됐고 전 그제서야 남편의 가정 환경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어요. 사실 우리 어머니 새어머니셔. 초등학생 때까지 친어머니랑 같이 살다가 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랑 살게 됐어. 아버지께서 날 데려오실 땐 이미 재혼하신 상태였어. 새어머니랑 형이랑 셋이 살고 계셨지. 형은 아버지 자식이 아니야. 새어머니께서도 재혼하신 거거든. 남편의 집안은 재혼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이 갓난아기였던 시절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남편은 친어머니의 손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그러나 친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알아오셨던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됐고 혼자가 된 남편을 당시 재혼해 가정을 꾸리고 계셨던 아버지께서 거둬들였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을 데려올 때 시어머니께서는 몹시 반대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내 자식처럼 키울 수가 있냐며 다른 친척 집에 보내거나 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다고 해요. 그러나 시아버지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남편을 데려오셨습니다. 갑자기 애를 데려오게 된 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그렇지만 어찌됐든 우린 부부잖아. 당신 아들이랑 나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야. 그렇지만 난 당신과 결혼할 때 당신 자식도 내 친자식처럼 받아들일 생각으로 결혼했어. 그러니 힘들겠지만 당신도 내 아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잘 보살펴줬으면 해.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와 재혼하시기 전부터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나온 아이였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그런 사실을 알고도 시어머니와 재혼하셨고 실제로 어머니의 아들, 그러니까 제겐 아주버님이 되시는 분을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결코 친어머니 같은 존재는 아니었어요. 남편은 아직도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을 만나던 날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손에 이끌려 들어갔던 집 분위기가 아직도 생생해. 어머니께서 어찌나 화가 나 보이시던지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지 뭐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인사를 드렸는데 한참을 노려보기만 하시더니 형 손을 잡고 방으로 쌩 들어가 버리시더라고. 아버지께선 곧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했지만 난 그 뒤로 한 번도 집이 편하게 느껴졌던 적이 없어. 그래서 집을 나와서 고시원에서 공부했던 거야. 나이가 좀 들고 나선 전처럼 대놓고 구박하시거나 차별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완전히 편해질 수는 없더라고. 남편은 천성이 순한 사람이었어요. 저와의 연애 시절에도 제게 언성 한번 높인 적이 없었으니 말 다 했죠. 그런 남편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라왔을진 보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어머니와 아주버님께 부당한 언행을 당했어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참고 살았을 게 눈에 선했죠. 그러나 남편은 두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갈 곳 없는 자신을 받아줬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한다고요. 두 사람 입장에선 행복했던 가정에 자신이 불청객처럼 느꼈을 거라며 자신을 미워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은 그래도 두 사람과 꽤나 가까운 사이가 됐다며 자신을 거둬주신 아버지를 봐서라도 앞으로도 문제없이 잘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솔직히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참견을 하고 싶지 않았기에 남편을 따라 두 사람과 잘 지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직 형도 결혼을 안 했는데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하겠다니 무슨 이런 도덕 없는 경우가 다 있을까. 게다가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내가 겨우 술집이나 하는 여자라니. 아이고 참, 너도 어쩜 이렇게 여자 보는 눈이 없니? 어렸을 적부터 공부만 하더니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서야. 당신 처음 만나는 애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아가, 저 사람이 원래 말을 좀 함부로 한다. 신경 쓰지 말아라. 그래서 결혼 날짜는 언제쯤 생각하고 있다고?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대놓고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라 그렇게 큰 충격은 없었지만 술집이나 하는 여자라느니 못 베어먹은 집안 출신이라는 등의 말씀이 썩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긴 했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처럼 행실이 똑바르지 않거나 예의 없는 집안에서 자라난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께선 비록 많이 배우신 분들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들이셨습니다.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노숙자 분들이나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께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곤 하셨죠. 그래도 전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시어머니 말씀에 반박하진 않았어요. 옆에 앉아 눈치를 보고 있는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시어머니와 문제없이 지내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흰 결혼 날짜를 잡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결혼 날짜가 잡힌 뒤로 시어머니께선 급하게 아주버님의 선자리를 알아보셨다고 했어요. 어렸을 적부터 꾸준히 공부를 잘했던 저희 남편과 달리 아주버님께선 공부에 큰 재능이 없으셨대요. 변변찮은 전문대학교를 졸업하신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시다가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회사에 들어가셨죠. 흔히들 말하는 낙하산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선 자식이라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 없다 하셨지만 명색이 장남인데 가업을 이어받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는 시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후계자 수업을 시키고 계시던 중이었어요. 덕분에 아주버님께서 대외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으실 분이었기에 선자리를 알아보는 일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강남의 어느 부잣집 딸과 혼담이 오가게 됐고 아주버님은 저와 남편보다 한 달 일찍 식을 올리시게 됐어요. 어머 형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잘 지내셨죠? 제가 그간 너무 바빠서 인사를 이제야 드리네요. 이해해 주실 거죠? 저희 친정일이 워낙 바빠서요. 저와 형님의 첫 만남은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에 도착해 각종 전이며 무침이며 요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께선 저녁 식사를 할 무렵이 돼서야 시댁에 도착하셨고요. 강남 부잣집 출신답게 걸치고 오신 옷이며 가방이며 전부 명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형님과 아주버님 두 분 다 손에 들린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통 명절이면 부모님께 드릴 소고기나 과일 같은 선물이 하나쯤은 있어야 했는데 말이죠. 저희가 급하게 오느라 빈손으로 와버렸네요. 나중에 용돈으로 두둑히 챙겨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없이 사는 집안도 아닌데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우리 예쁜 새아가가 직접 와줬는데 선물이 뭐가 필요하겠니?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 곧 저녁 식사 다 되니까 앉아서 기다려라. 예, 뭐하니 얼른 상 차려내오지 않고. 급하게 오셨다는 말씀과는 다르게 형님께서는 상당히 늦은 시간에 도착하셨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의 술집을 운영하는 저와는 다르게 강남에 빌딩 몇 채가 있다는 부잣집 출신 형님이 얼마나 예뻐 보이셨을까요?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가 아니라 거의 상전을 모시듯이 형님을 대하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께서 임신을 하신 뒤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고요. 그럴수록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이유 없는 구박과 비교도 심해져만 갔죠. 그럴 때마다 전 남편을 생각하며 억울한 마음을 꾹 눌러내렸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받아왔을 핍박과 서러움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남편이 애써 유지하고 있는 평화로운 가족관계를 내가 깨트릴 수는 없다 하는 생각들을 되뇌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형님은 아들을 낳으셨고 그렇지 않아도 부잣집 딸이라 떵떵거리던 형님의 기센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저와 남편도 아이를 갖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지만 좋은 소식은 도통 찾아오지를 않았죠. 동서, 아직도 소식 없다며? 도련님하고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지? 농담이야 농담. 왜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 내가 윗사람으로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겠어? 하여간 술집 장사를 오래 해서 그런지 기본적인 예의도 없다니까. 적어도 위아래를 구분할 줄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가족 행사 등으로 형님과 마주칠 때마다 형님은 언제나 자식 얘기와 술집 얘기를 들먹이시며 시비 아닌 시비를 걸어오곤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 속은 바싹 타들어갔지만 제 옆에서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느라 바쁜 남편을 생각하며 참아 넘겼죠. 그렇게 형님의 아들은 초등학생이 됐고 여전히 저와 남편 사이엔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난임 전문 병원을 다녀보기도 했지만 몇 번의 시험관 시술을 모두 실패한 후 남편과 전 마음을 접고 자연스럽게 찾아올 아이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대놓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내내 둘째 손주를 기대하셨던 시아버지께서도 실망이 크신 눈치였습니다. 아버지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난 자식 없이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물론 너랑 나를 닮은 아이가 생긴다면 정말 행복하게 하겠지. 그렇지만 아이가 없다고 해서 인생이 무조건 불행해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너무 죄책감이나 부담감 가지지 말고 지내보자. 자연스레 찾아올 아이를 기다려보기로 해놓고서도 시험관까지 모두 실패한 마당에 정말 자연 임신이 될까,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전전긍긍하던 제게 남편이 등을 토닥여주며 했던 말이었어요. 남편의 말에 눈물이 정말 펑펑 나더군요. 저도 모르게 그동안 빨리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려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론 남편의 말대로 부담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편한 마음으로 지내기 시작했죠. 임신에 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자연스레 가게에도 이전보다 더 신경을 많이 기울이게 됐고요. 가게는 점점 더 손님으로 붐비게 됐고 증축 공사를 2번이나 하며 근방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호프집이 됐습니다. 덕분에 다달이 벌어들이는 수입 또한 배로 늘어났고요. 여유가 생기니 자연스레 시부모님께 챙겨드리는 용돈의 액수도 늘리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잘 사는 형님는 시부모님께 용돈을 두둑히 챙겨드리고 계실 테니 괜히 비교당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고요. 용돈을 갑자기 그렇게나 많이 드리겠다고? 저번에 아버지 말씀 들어보니까 형네는 우리보다 더 액수가 적은 것 같던데 굳이 비슷하게 맞추진 않더라도 올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알고 보니 형님께선 저희보다 시부모님께 용돈을 적게 드리고 계셨어요. 형님네는 분명 넉넉한 형편이실 텐데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들었고요. 게다가 시아버지께서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던 만큼 다른 집들과 비교해봐도 결코 저희가 용돈을 많이 드리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얼마 뒤 시어머니의 생신이 돌아왔고 용돈 액수를 늘리는 대신 모았던 돈으로 제법 값이 나가는 명품 브랜드와 가방을 선물로 준비했어요. 이 정도면 형님네 선물과 비교했을 때 크게 밀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저녁 준비가 다 될 무렵에서야 늦지막히 시댁에 도착하신 형님의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님의 아들, 그러니까 초등학생인 제 시조카가 시어머니께 다가가서 손을 내밀더군요. 시조카의 손에 들려있던 건 다름 아닌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있는 안마 쿠폰이었습니다. 선물은 금액보다 정성이라잖아요. 명품 같은 거야 워낙 이미 많으실 테니까 손주가 직접 만들어 온 선물이 훨씬 의미가 있죠? 형님 아무리 그래도 아이 선물은 아이 선물이고 어려운 형편도 아니시면서 이렇게 매번 빈손으로 오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예, 난 명품 가방보다 손주가 직접 준비해온 선물이 훨씬 마음에 든다. 너같이 큰돈 만져본 적 없는 애들이나 돈 좀 생겼다고 멋모르고 펑펑 쓰는 거지. 원래 잘 사는 집 사람들이 더 알뜰살뜰 아끼며 사는 거야. 뭘 알고나 말해. 시어머니께선 당연히 형님 편을 들어주실 것이라 예상하긴 했지만 만약 저와 형님 입장이 반대였다면 아이 손에 안마 쿠폰을 들려보낸 것이 저였고 명품 가방을 사온 것이 형님이었다면 시어머니께선 그때도 지금처럼 말씀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그 생각을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남편 때문이었죠. 그렇게 심기가 불편한 채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형님께서 드실 수 있도록 과일을 깎아 내가던 차였어요. 시조카가 혼자서 방 안에 들어가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흘끔 들여다보니 학교 숙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가 잘 안 풀리는지 한참을 끙끙대고 있길래 가까이 다가가서 도와줄까 물었죠. 네? 숙무가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엄마가 숙문 못 배우고 자라서 무식하다고 그랬는데.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겨우 초등학생짜리 아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곤 무식하다느니 못 배웠다느니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평소에 형님께서 아이에게 어떤 말들을 해오셨는지 뻔히 예상이 갔죠. 숙모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어른에게 그렇게 예의 없이 말하면 안 된다, 조금 언성을 높이자 거실에서 과일을 드시던 형님께서 불이 나게 달려오시더군요. 아니 어디 술집이나 하는 천박하느니 남의 집 애를 가르치려 들어?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아는 척이야. 아들 괜찮아?
형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방 안에는 짝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남편이 형님의 뺨을 거세게 내려치는 소리였어요. 충격에 형님께선 방바닥에 나동그러졌고 놀란 시댁 식구들은 모두 방으로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에드워드 정말 너무하십니다.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저 무시하는 거 다 참고 살았어요. 결혼하고 이 사람한테 하시는 언행도 다 제가 못난 탓이라고 생각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도 가족이라고 저 걷어주신 아버지를 봐서라도 어떻게든 잘 지내보겠다고 아득바득 참으며 살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애 앞에서 어떻게 그딴 소리를 짓거릴 수가 있으세요? 이 사람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고 이렇게 무시받을 사람 아닙니다. 당신들같이 교양 없는 역겨운 인간들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싫고 이제 인연 끊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여보 가자. 울분을 터뜨리듯 말을 쏟아낸 남편은 그대로 절 이끌고 시댁을 나섰어요. 남편을 따라 집에 가는 길에 어찌나 눈물이 펑펑 나던지요. 남편은 돌아가는 길 내내 그동안 참고 살게 해서 미안하다며 본인이 진작 했어야 하는 일인데 아버지 때문에 가족들과 연을 끊을 수 없었다 용서해달라며 제게 빌었어요. 저보다 더 서럽게 우는 남편의 모습에 그동안 쌓여왔던 답답함과 억울함들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었어요. 저희가 시댁을 나선 후로 형님께선 당장 제 남편을 데려다 본인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들라며 길길이 날뛰셨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당장 이혼하겠다는 형님의 말씀에 지금껏 참고 계셨던 시아버지께서도 결국 호통을 치셨대요. 조용히 해라. 너 돈 좀 있는 집안 출신이라고 행동 함부로 하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동안 둘째 내외 고생하는 거 뻔히 보였는데도 손주 생각에 눈 감고 넘어가 줬지만 더 이상 집안이 이렇게 돌아가는 꼴은 못 보겠다. 당장 둘째네 쫓아가서 사과하든지 그게 싫으면 이혼해. 이 애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틀린 말한 거 하나 없구만. 아가 괜찮니? 당신도 당신 아들 데리고 같이 가서 사과해. 그리고 너 후계자 수업 받는다고 당연히 회사 물려받을 줄 아나 본데 난 너같이 무능력하고 인성마저 글러먹은 놈한텐 도저히 회사 못 물려주겠다. 가서 동생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받든가 아니면 알아서 네 살 길 찾아. 아이고 이제 회사까지 들먹이고 협박을 해요. 그깟 회사 사장 되면 돈은 뭐 얼마나 벌면 번다고 치사하고 더러워서 저도 안 받아요. 우리 며느리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데 우리도 아쉬울 거 하나 없네요. 당당하신 시어머니의 태도와 다르게 시아버지의 말씀에 당장이라도 이혼할 것처럼 큰 소리를 치시던 형님을 갑자기 꼬리를 내리셨다고 해요.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말을 좀 함부로 하기는 했죠. 내일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같이 가서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노여 마세요. 나중에서야 전해 들은 사실이지만 강남에 빌딩이 여러 채 있다던 형님의 친정집은 형님이 결혼하시기 직전에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해요. 주변엔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사실을 숨긴 채 급하게 선자를 알아봤고 저와 남편의 결혼식보다 일찍 결혼을 하기 위해 서둘러 결혼 상대를 찾고 있던 저희 아주버님과 타이밍이 딱 들어맞았던 거죠. 강남의 빌딩은커녕 부도로 인해 생겨난 친정집의 빚더미에 시달리던 형님께선 당연히 시부모님께 챙겨드릴 용돈이며 선물을 살 여유가 없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되신 시어머니께선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고 아주버님께선 발등에 불이 떨어져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곤 하는데 시아버지께선 그마저도 성에 안 차시는지 항상 저희 남편에게 공무원 일을 그만두고 회사를 물려받는 건 어떠냐 설득하십니다. 남편은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 얽히고 싶지 않다며 딱 잘라 거절하지만요. 동서, 가게 일 많이 바빠? 내가 설거지라도 좀 도와줄까? 일 많이 피곤할 텐데 먹으라고 홍삼 좀 사왔어. 내가 그동안 너무했지. 아가, 어쩜 이렇게 커다랗고 멋진 가게를 혼자서 다 운영을 하니? 대단하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내가 뭐 도와줄 건 없니? 형님과 시어머니께선 그 뒤로 틈만 나면 저희 가게에 찾아와 설거지며 청소며 가게 일을 도울 테니 시아버지께 말 좀 잘해달라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나 전 매번 단호하게 거절하며 두 분을 쫓아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궈낸 터전에 발조차 들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끄는 저희 부부에겐 또 다른 선물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결혼 후 아주 오랜 기간 기다려온 아기 천사였죠. 시아버지께서도 소식을 듣고 몹시 기뻐하셨어요. 점점 무거워지는 몸 탓에 얼마 전부턴 호프집 운영을 잠시 쉬고 있습니다. 덕분에 매일같이 가게로 찾아오던 보기 싫은 인간들도 만날 일이 없으니 마음이 더욱 편하네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비록 가난하게 자랐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절 한 점 부끄럼 없는 인간으로 키워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태어날 저희 아이도 어느 집 아이와는 다르게 아주 인간적이고 교양 있는 아이로 키워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